이혜정님의 질문이고요. 900개의 통합사업장은 700개의 장애인 작업장 외에 기업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마련한 사업장인가요? 통합사업장의 장애인들의 직무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좀 전형적인 그런 통합 작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측에 30에서 50%가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그지만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유사한 작업, 업무 능력을 보인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조금 보조를 받곤 하는데요. 통합 작업장은 하지만 시장에서도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케팅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또 영리기업과 비슷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직원들 대부분이 일반 비장애인과 유사한 업무 성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질병,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들 중에 물론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합보조금 설립에 있어서도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밖에 이 통합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 또한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좀 적게 납부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주, 국가로부터 일종의 그런 업무를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기업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경 부문에서도 있는데 만약에 한 국가기관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그 학교가 초원이 있다면 이 모든 관련된 업무 발주를 이 국가에 위임하고 그리고 국가는 이를 다 공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모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발주에 대해서 학교 정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합 작업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작업장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지만 이를 통해 동시에 또 통합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통합 사업장도 일반적인 사업장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정님.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이상우님, 오늘 말씀 중에 장애인 작업장은 70%까지 국가 재정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독일 정부에서 국가 재정 지원을 70%까지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70%가 가지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Sie meinen die Obergrenze von 70%? 즉 국가 보조금 70%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가 재정, 예, 맞습니다. 이를 어떻게 지금 제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한은 아닙니다.
전문 인력이 받는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인력들을 보면 장애인 관리 인력의 임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의 임금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또 결국에는 시장에서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의 약 70%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결론을 저희가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60%는 아닌데 물론 60% 정도를 국가 보조금을 얻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장에서 좀 더 다른 곳보다 높은 성과를 내면 물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경제적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면 즉 전체 시장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국가의 보조금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충분히 이해됩니까?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또 이영설님께서 작업장에 지원하는 70%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이 잘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세션 이제 토론 시작할 텐데요. 좌장은 오늘 송정 인더스트리 김영화 원장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장에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토론자로 참가하신 두 분 세 명에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 온라인에서 이문희 관장님 보이신가요? 네, 보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먼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카타리나 바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문희 관장님, 이훈식 원장님, 이수용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이 토론에 참여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독일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이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독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가 유익한 토론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셨고 또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이 토론이 다 마무리된 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희 간사님께서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네,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이 빛이 역광이 비쳐서 제 얼굴이 잘 안 나오게 조정을 해도 잘 안 나네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UN CRPD 및 독일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작업장의 역할과 서비스 변화에 관하여 자세한 발표를 해주신 독일 연방 장애인 작업장 협회 카타리나 바스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에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은 경제적 소득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위한 소득으로 생존을 위한 제한적 소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활동은 선택적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시설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의 기회가 제공될 경우 탈시설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의 노동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동료 근로자와의 노동활동을 통하여 사회 참여에 필요한 사회적 지평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노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애인 작업장은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유엔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최종위원회는 한국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을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와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려하였고 적용 제외의 분명한 기준 설정의 부재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장애인 근로자가 일정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도 동일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16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이 6,030원에 48%밖에 되지 않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90%에 달하여도 시급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여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적용 제휴가 인정될 경우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수령한 고용 장려금은 그 사용 목적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근로하고 온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이 되어 낮은 임금을 주어도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에 적지 않은 직업재활들은 최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수익구조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퇴사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고용 환경 변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는 일반 노동시장 또는 보호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폐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는 직업재활 시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설 운영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되어 결국 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단체는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지불할 수 있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금액을 현재 1조 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에서 지불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보호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권고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 관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장애인에게 노동활동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한국의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최후의 노동기회이기 때문에 과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은 한국의 직업재활시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시장 경쟁력이 점점 심해지고 자동화 시스템과 기업의 해외 이전 그리고 값싼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한국의 장애인들이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장애인 작업장이나 소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비대면 방식의 노동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직업재활시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응 과정과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독일 연방 장애인 작업장 협회에서 발행한 백슈타트 임 반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 속에서의 작업장이라는 브로셔를 읽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독일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의미를 가져단 문구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Die Leistungen der Werkstätten müssen gut sein und gute Ergebnisse bringen. 작업장의 역량이나 성과는 반드시 좋아야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직업재활 시설이 꼭 명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브로셔에 또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 Die Werkstätten müssen unbedingt darauf achten, was jeder einzelne Menschen mit Behinderung braucht. 장애인 작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념해야 된다. 장애인 근로자 중심의 직업재활 시설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의 지향점이 우리 한국의 직업재활 시설의 지향점이기에 조속히 우리의 직업재활 시설들에게 근로하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노동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문희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또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이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로 나타나는 문제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한국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요구한 최저임금비 적용제의 철폐와 또 보호작업장 철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직업재활 시설들이 어떤 대응을 노력하고 있는지,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이런 직업재활 시설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토론들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윤식 원장님 토론 시간 1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이윤식 원장입니다. 먼저 그 독일 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 작업장에 대해서 소개해준 카트리나 선생님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직업재활 시설에 굉장히 오래 근무했는데 굉장히 이 화두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탁탁 터뜨려주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제가 발전하는 또 우리 직업재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걸 중심으로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물론 제가 좀 이해를 사실 제가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카트리나 선생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칭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그 2006년부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예전에는 보호 작업장 이렇게 쓰던 것을 작업장이라고 이름을 이제 보호 작업장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고 뭐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은 법률 용어로 보호 작업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업재활 시설의 역할이나 어떤 개념, 법률적 개념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독일에서 말하는 장애인 작업장 개념인데 독일에서 개념 정의해놨는 걸 보면 장애로 인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직 진입하지 못했거나 아직 재진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번역해 놨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겠는데 아직 진입을 못했거나 아직 그 재진입을 못한 장애인 뭐 이런 개념은 이게 정확한 어떤 해석인지 무슨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는 개념에서는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애인 작업장이 제일 비중을 두는 것은 장애인 고용, 보호 고용이죠.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능력 평가하고 외부로 취업시키는 전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 부처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할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동부에서 연방고용청에서 이 작업장을 인가받고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어떤 그 복지적 측면에서 작업장을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 독일은 조금 더 우리보다는 고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중에서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복지 시설 중에 하나의 어떤 그 기관으로서 어떤 정의를 해놓고 해놨는데 독일에서는 이미 그 1980년도에 장애인 작업장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작업장에 대한 아주 좀 구체적인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배울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뒤에서 안내하겠지만 장애인을 그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또 어떤 규정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라는 규정까지 규정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작업장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저희 법에서는 보통 그 10명 또 큰 근로사업장 경우에도 30명 정도면 어떤 운영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최소 어떤 120명은 돼야 이 인가를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120명을 다 모집하지 않고 60명 정도 하다가 5년 내에는 120명을 이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적인 측면에서는 120명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사업장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평균 보통 한 30명 내외 정도가 장애인 작업장의 규모인데 어떻게 120명 또 제가 독일의 전체적인 그 장애인 숫자가 32만 명, 31만 몇 명이고 전체 700개 정도 있다고 해서 나눠보니까 평균 한 작업당 한 45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규모인데 이게 실제 그런 건지 이렇게 규모가 크면 상당히 좀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전체 작업 인원 중에 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80%, 근로사업장 경우에는 60% 정도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 장애 뭐 경중 이런 거는 관계없고 대상자를 정할 때 6개월 이상 3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 능력이 감소한 사람, 이 사람을 그 완전 생계 무능력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궁금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저거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시간 이상 일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러면은 지적 장애인들이라든가 청각 장애인, 정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생계 무능력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장애인의 어떤 법적 지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그 유사 근로자 또 라는 그걸 만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근로자를 됨으로 인해서 복지 대상자인데 근로자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또 다 지켜야 되는 때에 따라서는 근로자 보호돼야 될 사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다 지켜줘야 되는 사람 그렇다고 장애인이 여기 대상자인 장애인분이 근무 태만이라든가 어떤 또 그 능력 감소가 됐을 때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비해서 또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그 압박이 시설장한테 굉장히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것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은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그 연차 휴가라든가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 보호돼야 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최저임금은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좀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희 한국에서는 직업재활 과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 채용 심사 과정, 직업훈련 과정, 노동 과정 이렇게 해서 직업 채용 심사 과정 3개월,
직업훈련과정 2년, 그 다음에 노동과정은 무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어떤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죠. 3개월 정도, 짧게는 4주 정도 해가지고 적격성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년 정도 뭐 이렇게 훈련 과정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 한데 독일은 딱 정해서 2년간 처음에 1년간 기초 과정, 1년은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걸 봐서 굉장히 좀 배울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에 있어서도 한국은 그 근로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모두 최저임금을 하거나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급여가 기본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여가 있고 촉진수당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구성돼서 장애인 급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급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성과급여는 장애인이 일한 능력에 맞춰 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거고 촉진수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일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급여 줄 때 뭐 능력이 안 돼도 최저임금을 다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에 따라서는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급여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장애인이 좀 근무 태만을 해도 또 어쩔 수 없이 급여를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여가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애인 자체가 시간급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여 부분에서는 제가 좀 뭐 시간인 관계상 자세하게는 좀 하기 어려운데 총체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고 급여가 생각보다 좀 독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의아해 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장애인 지원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지원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보면은 독일은 장애인 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냐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을 기업주 그러니까 작업장 원장이 줍니다. 주는데 그 얼마를 주냐 하면은 자기 받는 급여의 20%에 상당하는 거를 연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연금을 넣어주는데 자기 급여에 대해서 연금을 넣어주면 너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거를 그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작업장에서 내주는 부분의 차액 부분을 정부에서 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보통 일반인 근로자, 일반 그 임금 근로자들은 일반인들은 비장애인들은 67세가 돼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20년만 넣으면 그거 되도록 연금을 생계 무능력자로 판정이 돼가지고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받는 금액이 보통 한 800에서 900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년 되니까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한 20세 졸업해서 40살 정도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한 40살 정도 작업장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이제 퇴직 때까지 자기가 번 거에다가 연금액 플러스해서 그 수익이 꽤 괜찮은 걸로 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고 근로시간은 뭐 저희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독일은 하고 있고 그 직업재활 시설이 최근에 이제 도전을 많이 받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7조에 따라서 뭐 최종적으로 어쨌든 보호고용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떤 좀 작업장을 폐쇄하라 이런 메시지고 또 미국의 어떤 미국도 봤을 때 버몬트주 같은 경우에는 1967년에 보호작업장이 시작됐는데 2002년에 작업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했고 지금은 지역사회 중심 고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장애인 직업재활, 그 재활의 궁극적 목적이 정상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고 그 사회 통합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보호고용이나 뭐 통합고용, 지역사회 고용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그 통합 지역사회 중심 고용도 그렇고 보호고용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직업재활시설이 과연 장애인을 불행하게 하는 곳인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악한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어떤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비관적 관점에서는 임금도 적고 또 시설에 오래 근무하면 더 이상 나갈락 하지 않은 그런 퇴화된다든 시설병이 생긴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시설을 위해서 장애인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도 병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장애인의 고용이 안정되고 또 일상의 회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가적으로나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우리가 그 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얘기가 있잖아요. 흑묘, 백묘 얘기.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호고용이냐 아니면 뭐 통합고용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는 또 독일 실정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 그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답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지. 보호작업장은 무조건 폐쇄해야 돼. 물론 폐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받쳐줬을 때 자연스럽게 폐쇄되는 것이지 임의로 막 폐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까지는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제가 그 정부에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장애인들의 어떤 능력급 자기가 받는 능력급 플러스 국가의 어떤 보충급여를 해 줬을 때 그리고 그게 장애인들의 어떤 급여가 됐을 때 이 장애인 우리가 앞에 말하는 장애인의 어떤 행복한 삶이 상당히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급여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도 얻을 수 있고 결혼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한테 밥도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표준급여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국가의 어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훈식 원장님께서 현장에 오래 계셔서 직업재활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의 직업재활에 관련된 두루두루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좀 토론 시간이 길었지만 예, 또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용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영향에 따른 직업재활의 참여 토론문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재활 보호고용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멀리 독일에서 또 이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카타리나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고용을 위한 많은 제도는 뭐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선구매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감면, 여러 가지 제도가 뭐 매년 나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중증 장애인 분들의 어떤 고용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경증에 비해서 중증 장애인 분들의 어떤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보호고용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왔고, 이 보호고용은 일반 경쟁 고용 시장에서 이제 일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 보호고용의 형태가 아주 예전에 뭐 1900년 초반, 뭐 중반 이런 형태의 보호고용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이제 도시로도 나오고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제로 그 보호고용 이제 직업재활 시설에 나가서 당사자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연구를 위해서 해봤는데, 그분들은 직업재활 시설이 물론 뭐 대내외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좋은 데만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그 환경에 굉장히 만족을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급여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이제 자존감도 조금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경쟁 고용 시장에서 한 4-5번 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직업재활 시설을 많이 가보면 우리 원장님들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 이제 근로장애인분들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 생산부문도 조금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어디 뭐 이제 기업을 이제 하청을 좀 받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상, 트렌드상 또 권리와 인권에 기반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탈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보장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제외라는 제도 자체가 이 보호고용 안에서 이 장애인분들이 일반 근로자분들의 능력에 못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복지의 측면을 모두 가진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이분들이 그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 제도를 둔 거고, 이거를 이제 초반에는 잘 어떻게 보면 사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서 적용제외를 받고, 근데 또 이제 현재에 와서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좀 맞춰줘라. 그리고 이제 적용제외 기준도 계속 강화를 시키는 입장이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뭐 이러한 가운데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 시설이 굉장히 좀 작은 시설,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좀 높은 시설에서는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직업재활 시설에 모두 재정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게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진짜 몇천억이 드는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라고 요구를 받고, 근데 또 시설에서는 또 시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용제의를 이용을 하고, 이게 뭐 창과 방패의 역할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고, 이제 독일의 유사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제 인권이나 권리에 기반한 어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왜 장애인 분들을 비장애인과의 분리를 통한 어떤 기준을 만드느냐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의 그 고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호고용 같은 경우에는 거진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보호고용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그다음에 이제 1970에서 80년도에 대두되었던 이 지원고용, 서포티드 임플로이먼트라는 그 개념 자체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이런 고용 자체가 이제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된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직업재활 시설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고 환경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고용에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단순 벤치마킹 하거나, 예, 그 제도를 가져와서 뭐 한국 실정에 조금 바꿔서 어떤 고용 제도를 만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제 뭐 재활이나 복지, 뭐 다학제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제3의 고용 모델을,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고용 모델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꼭 직업재활 시설의 어떤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고용에 있어서 이제 어떤 고용의 감수성이 굉장히 조금 이제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많이 강조가 되었지만 이 안에서의 또 고용은 없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이제 지역에서 일부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도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의 어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또 탈시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직업재활이 없습니다. 예, 고용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마련이 되었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고용의 새로운 고용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수영 선생님께서는 연구자로서 직업재활 현장을 돌아보시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를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도할 시기가 됐지 않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좀 직업자를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 그냥 토론을 마치고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온라인 질문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님께서 질문도 주셨는데요. 자, 발제자께서 장애인 작업장이 포용적 노동시장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호고용, 일반 고용, 경쟁 고용 시장과 그 차이를 정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작업 환경이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한다든지 등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차별이라고 여겨집니다만, 포용적 노동시장의 일부라 말하는 부분에서 독일은 포용적인 노동시장의 일부이니 차별이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즉, 구체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점, 어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Nein. 네,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카타라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다르게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포용적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 시장이라고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또 일자리를 찾는 시장이 포용적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27조에서도 말하듯이 예, 제 생각에는 이 27조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과 위주의 어떤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포용시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이 작업장애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주 포용적 노동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용적 노동시장이 달성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기준을 두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장애인이 뭐 일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모든 이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자체의 기준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또 다음 질문 사회자석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독일 작업장 근로자의 임금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엔의 권고를 받고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 유엔 권고에 대한 독일의 활동이나 준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카타란 선생님 질문 이해하셨나요? 켜졌는데? 네, 지금 질문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역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독일어. 네, 먼저 지금 한국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일단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작업장 사업장 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결국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장애로 인한 어떤 이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상쇄해주지 않는다면 이 임금 지급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상황을 개선해서 이 국가의 보조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이 작업장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후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업장 제도 자체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지급 관리, 임금 지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어떻게 이 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들이 더욱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사회자석으로 온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좌장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플로에서 질문 계신 분들은 쪽지를 적어서 주십시오. 그 방송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더 카타리나 선생님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독일에도 동일하게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호 작업장을 폐쇄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서 포용 사업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포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Ja. 네,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통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장애 경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통합사업장은 좀 더 큰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는 이런 성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오늘 독일 장애인 보호작업장 협회 사이트에 보시면 현재 독일 보호작업장의 많은 서비스가 이미 공개 노동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작업장의 일들이 공개 노동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포용사업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Mhm. Ja. Also Menschen mit Behinderung in Werkstätten haben keine Arbeitsverträge.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있는 고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고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용 계약서를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독일의 많은 구조가 바뀌었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제 또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직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안의 변경으로 일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업장에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를 예를 들면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우리가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런 근로자로서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임금에 대해서도 좀 더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일반 노동시장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점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반 노동시장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포용 작업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질문서 올 때까지 또 우리 토론자들을 통해서 또 이게 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지 주시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받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하시겠어요? 아닌데? 아니 여기 제 거예요. 하세요. 만약에 정부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어떤 보조금 형태로 이제 보충적으로 최저임금 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좀 전에 발표를 하실 때 대기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정부에서 이제 임금을 이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오는 이제 뭐 예상이지만 많은 또 장애인분들이 거기 이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안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게 해야 하는지, 네, 이런 게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적격성 기준. 네. 제가 알기로 이용식 원장님께서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완전 생계 무능력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거랑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실무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노동 근무 환경에서 3시간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작업장에서 우리 작업장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을 그냥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사실 이러한 기준이 굉장히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어떤 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신 것이 사실 그러니까 비판해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인제 대기자 명단이 없다는 것이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장애인들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누구라도 당장 내일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부거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작업장에서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지원금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장에 보장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플로에서 들어온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이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포용적 일자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포럼인데, 컨퍼런스인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시각장애인 선생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자료집이.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이제 네네. 그것은 오늘 주최 측의 실수인 것 같고 우리가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 지금 현재 이게 독일하고 연락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어서 예, 아니요. 지금 다음 차트를 위해서 끝내야 돼요. 오늘 하시고자 한 의도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포용적이라는 건지. 하는데 예, 오늘 지적우리 잘 해서 다음 준비할 때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션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의 변화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독일의 카타리나 선생님 또 토론해 주신 우리 이성 선생님, 이운식 원장님, 이문희 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카타리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오늘 플로아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